안녕하세요.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초토화된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저희 집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겪었던 그 일은 저희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과도 같은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평생을 남의 옷 다림질하고 수선하며 그렇게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저희 애들은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나 아들은 저희 첫째 딸인 누나를 참 잘 따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세탁소에서 일하다 보니 딸이 아들을 정말 잘 챙겨주었거든요. 저녁상을 차려서 나오면 딸이 알아서 아들까지 챙겨 먹이고 치우는 것까지 다 해놓곤 했으니까요. 저희에게 딸은 천군만마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중학생이 될 때부터 저희 집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방황을 시작했거든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는 바람에 저와 남편이 소가리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때마다 딸이 터미널이고 기차역이고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다니곤 했죠. 그렇게 겨우 찾은 아들을 끌고서 집에 온 딸은 아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안경서,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어? 우리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거 몰라?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누나가 뭔 상관이야.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놀아. 그냥 나 좀 냅둬. 그땐 아들도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 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사고를 제대로 쳐서 파출소에 아들이 끌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결국 남편이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말로에선 정신 못 차린다며 엄하게 체벌도 했었고요. 결국 남편의 체벌에 아들은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걸 보고서 딸도 옆에서 같이 울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제가 경석이 어떻게든 잘 타이를게요. 네? 그러니까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그렇게 울면서 남편을 말리는 딸 덕분에 남편은 더 이상 아들을 체벌하지 않았고 그 후로부터는 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때 저희 집안 분위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딸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참 효녀였습니다. 저흰 그래도 자식들 대학 등록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등록금에 보태겠다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떻게든 저에게 보탬이 되고자 딸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착한 딸이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갔을 땐 정말 너무 기뻤어요. 운 좋게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는데 전 그런 게 다 저희 딸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간 딸은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저희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이제 돈 버니까 경석이 등록금 내가 낼게. 뭐? 아유,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다 모아두고 생각해놨는데 그럴 필요 없어.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버는 돈인데 잘 모아놨다가 네가 필요한 것에 써야지. 엄마 난 괜찮아. 내가 전부터 꼭 해주고 싶었거든. 경석이 대학 가면 이 누나가 등록금 한 번은 꼭 내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석이 등록금 내가 낼게. 딸은 저희뿐 아니라 동생까지도 살뜰하게 챙길 정도로 참 착한 아이였답니다. 그런 딸은 월급을 받으면 봉투에다가 두둑하게 돈을 넣어 우리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 같이 쇼핑도 가고 보너스 받은 걸로도 가족 여행도 가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행복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 딸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직장을 옮기게 되었지요. 당시 딸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연봉도 많이 오르고 직책도 높아지다 보니 정말 탄탄대로 잘 풀리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당시 제가 당뇨가 있었는데 딸은 제 당뇨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서 당뇨약은 챙겨 먹었는지 항상 체크를 했던 게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엄마, 약은 먹었어? 또 안 먹었지? 아이, 얼른 먹어, 지금이라도. 아유, 먹을 거야. 아이, 엄마가 오늘 좀 바빠서 깜빡했네. 그래, 우리 딸은 밥 먹었어? 아,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이나 하셔. 엄마, 약 지금 바로 먹으라니까? 엄마 약 먹는 거 내가 듣고서 일해야 되겠어. 아, 얼른. 아유, 알았어. 아주 그냥 우리 딸이 의사보다 더 무섭네. 그렇게 저나 남편 건강까지 딸은 살뜰하게 챙겨줬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와선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휴가 역시 늘상 저희와 보내곤 했죠. 주변에선 이렇게 효심 깊은 딸이 어디 있냐며 저희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기고서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딸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휴일에도 집에 잘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라면 딸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희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이, 통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이, 일은 무슨 별일 없어, 엄마.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뭐가 이상하다고. 뭐야, 너 혹시 지금 우는 거야? 너 지금 우는 거지? 엄마, 울긴 누가 울어. 나 지금 좀 바빠서 좀 이따가 전화할게. 분명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딸은 아무 일도 없다며 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없었던 딸이었기에 전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를 했죠. 딸, 엄마랑 아빠 늘 항상 우리 딸 편이야. 알지? 그러니 뭐든 힘든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른 새벽에 딸이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절 낳아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저와 남편은 딸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너무 불안하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메시지는 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일에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고 전 경찰관을 붙잡고 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대체 뭐야? 지희야, 아니 우리 지희가 왜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형사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희 딸이 왜...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은 저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유서를 아마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경찰관의 안내로 보게 된 딸의 유서엔 정말 놀랄만한 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안엔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딸은 직장 내에서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 이쪽 회사로 옮기며 연봉이나 이런 것도 딸이 꽤나 많이 받게 됐는데 그걸 보고선 다른 직원들이 딸이 낙하산 아니냐며 계속 그렇게 벽을 돋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배척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 딸 휴대폰 문자 통화 녹음에도 다 남겨져 있더군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 딸 혼자 야근을 하게 시키던가 은근슬쩍 업무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힘들게 하니 딸이 우울증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혼자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거였죠. 전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다들 어른 아닌가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운 어른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고 악랄하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딸의 사건 이후 경찰 조사는 계속 이루어졌고 저흰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만을 생각하고 배려하던 착한 딸은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엄마로서 그런 딸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유서를 들고 회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회사를 뒤엎고 나자 거기 회사도 아주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결국 회사 대표는 딸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저희는 산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선 과도한 업무 분담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었기에 꼭 인정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산재 신청 준비를 해 결국엔 산재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딸을 떠나보내고서 저희는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지냈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역할도 다 하고 항상 자랑스러웠던 딸이 이제 없으니 저희 집엔 어둠만 가득했지요. 한동안 저희는 세탁소 문도 열지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딸이 그 세탁소 문을 활짝 열며 엄마 아빠 나왔어 이러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젠 그런 딸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결국 그렇게 저와 남편은 몸져 눕게 되었죠. 그러자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밥은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누나가 하늘에서 더 슬퍼할 거예요. 네? 그러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됐다, 경서가. 엄마 이따가 먹을 테니까 얼른 집에 가. 또 안 드실 거잖아요. 얼른 저 있을 때 딱 5입만 드세요. 네? 엄마, 이제 제가 누나 노릇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엄마 제발 식사 좀 하세요. 힘없이 누워만 있는 저와 남편을 아들은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누나를 떠나보내 힘들 법한데도 저희 앞에선 애써 슬픈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손수 밥상도 차려놓고 빨래며 청소며 설거지며 모두 아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노력에도 슬픔이 견딜만해지기까진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요. 거의 3년을 눈물로 매일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3년이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저흰 그 슬픔을 속으로 삼킬 수 있게 되었어요. 딸에겐 너무나 미안한 말이었지만 이젠 우리 아들을 보며 버티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됐답니다. 저희 집에 그렇게 큰 폭풍 같은 일이 지나고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은 저희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갓 30대 중반을 넘어서 30대 후반이 됐을 때였거든요. 아들이 소개해주고 싶다는 사람은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아들의 여자친구가 죽은 저희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누가 보면 친자매 사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정말 비슷했습니다. 단발머리도 똑같고 체형도 비슷하고 얼굴도 화장기 없이 꾸밈없는 얼굴에 순수하게 생긴 것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의 표정에 아들도 멋쩍은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놀라셨죠? 우리 누나랑 참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게,
나도 우리 지가 온 줄 알았다. 아니, 어쩜 이렇게 닮았니? 아유, 초면에 우리가 너무 놀랐네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처음에 경석 씨 봤을 때도 딱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경석 씨 누나분이랑 많이 닮았나 봐요. 어머님, 아버님, 전 김아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법한 일임에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지요. 물론 세상에 닮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도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세상을 일찍 떠난 딸과 비슷한 모습을 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좀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후로 저흰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리 가정에도 사정이 좀 있었더라고요. 며느리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며느리는 사돈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정을 못 느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제게 정말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아들이 저희랑 같은 동네 신혼집을 구했는데 며느리는 초반부터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사실 시댁이라고 하면 어려울 법도 한데 며느리 마치 친정집에 오는 것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마트 다녀오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올게요. 아유, 아정아, 괜찮어. 우린 필요한 거 없다. 아이, 바쁜데 뭐하러 왔어? 집에 가서 좀 쉬지. 에이,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수다나 좀 떨까 해서 왔어요. 어머님, 저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 먹어요, 우리. 그렇게 며느린 자주 저희를 찾아오며 저희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며느린 마치 절 엄마로 생각했고 저 역시 딸을 잃은 빈자리가 있다 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정말 고맙고 예뻤어요. 제 생일 때도 며느린 살뜰하게 절 챙겼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이 그렇게 반갑지만 않더라고요. 저희 딸이 떠나고 나서부턴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딸이 살아있을 땐 생일이면 어김없이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들고 집에 왔었는데 딸이 그렇게 가버리고 나선 생일이 너무 울적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생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죠?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저 지금 가도 될까요? 뭐 지금? 아유, 이 아침부터 왜 오려고 그래. 나중에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아, 제가 뭐 좀 챙겨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님 아직 아침 안 드셨죠? 제가 얼른 갈게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손 가득 뭔가를 잔뜩 들고 오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전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 손엔 케이크며 미역국 재료에 갖가지 반찬 재료까지 죄다 싸들고 온 거였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님, 제가 오늘 손수 직접 다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아셨죠? 아유,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 애가 무슨 내 생일상까지 차려. 됐다. 안 그래도 괜찮어.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 미역국 진짜 잘 끓여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며느린 손수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까지 이것저것 만들어내왔습니다.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 풍기는데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린 임신을 하게 됐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면서 손주들을 연달아 둘을 낳게 됐죠. 손주들까지 생기니 얼마나 기쁘고 이뻤는지 모릅니다. 그 작고 통통한 손이며 발이며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던지요. 아들도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며느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선 더 저희에게 잘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머님, 이거 좀 써보세요. 이게 요즘 신상 샴푸인데요. 이거 탈모도 방지되고 흰머리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대요. 그냥 샴푸 쓰시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어머나, 이게 뭐야? 아, 요즘엔 이런 게 다 있니? 세상 참 좋아졌다, 얘. 그러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일일이 흰머리 염색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서 사왔다니까요. 아유, 이런 것까지 다 사다 주고 정말 고맙다, 고마워. 우리 생각해 주는 건 역시 며느리밖에 없구나.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에게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품을 잔뜩 들고 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거 해외에서도 알아준다는 화장품이에요. 잡티도 없애주고 피부도 탱탱하게 해준다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어머, 그러니? 아, 이게 외국 화장품이야? 아유, 내가 이런 건 잘 몰라서 브랜드는 처음 보는 것 같네. 이것도 꽤나 유명한 거더라고요. 제 거 쓰면서 어머니 것도 같이 사와봤어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잘 쓰마.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가지고 온 화장품은 며칠 바르고 나니 제 얼굴에 트러블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화장품은 더 이상 쓰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주방용품이며 생활용품이며 계속 이것저것 들고 왔어요. 처음엔 그저 제가 번거롭게 생필품을 사러 다니지 않게 살들이 챙겨주는구나 싶어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손지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앓고 있던 당뇨가 점점 심해졌는데 딸을 잃고 나서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턴 저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몸 상태가 영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르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다리를 절단하셔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전 당뇨병성 족부병증이 있었는데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 궤양이나 감염이 쉽게 일어나 심할 경우 절단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관리를 잘하면 절단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다리를 잘 관리하고 혹시나 상처가 생기면 바로 치료를 받았죠. 조그만 소홀해도 변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미 변형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양말을 벗으면 발을 보는 것도 무서울 정도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매일 묵묵히 제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 여보, 이 다리가 참 고생이 많았지? 이 다리로 우리 애들 키우고 세탁소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고 말이야. 당신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 아유, 그만해. 이 보기 흉한 다리 가지고선. 아유, 흉하기 뭐가 흉해. 내 눈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구만. 이 다리가 우리 집안을 지켜온 다리인데 당신 없었으면 나도 없고 우리 애들도 없었어. 힘들지? 당신 힘든 건 알지만 내가 옆에서 끝까지 당신 다리가 되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로. 남편의 그 말에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게 살아온 남편이지만 역시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남편이더라고요. 아들네에도 물론 제 건강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 그런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더 제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죠. 그러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집에 밥을 먹으러 와도 표정도 어둡고 한숨만 자꾸 쉬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군요. 전 그런 아들이 걱정돼 말했습니다. 아들, 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아니에요. 무슨 일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이거 고기 좀 먹어봐.
네 아버지하고 시장 가서 사왔다. 너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지. 그런데도 아들은 그냥 몇 점 집어먹기만 할 뿐 그 후로도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며느리 제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고기도 사오셨는데 좀 맛있게 먹어. 뭐? 너나 처먹어. 전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사이 좋았던 아들네가 싸우기라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이해,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니?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예민한가 봐요. 죄송해요, 엄마. 그러더니 아들이 훌쩍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하고 저렇게 나가버리니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이해, 아버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요즘에 우리한테 연락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말이야. 요즘 회사에 좀 일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아휴, 그런 거야? 아휴,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부도 난 회사도 많다더니 우리 아들도 그런 건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챙길게요. 그래, 고맙다. 그럼 네가 옆에서 좀 잘 챙겨다오. 그때 며느리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들이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생기니 그저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가 아들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라도 안 받고 며느리도 안 받길래 일단 음식을 좀 해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에서부터 둘이서 엄청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들이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야, 너 내가 그딴 짓 하지 말라 그랬지?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내 인생 이렇게 망칠 거냐고? 언제까지? 아니, 나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조금만 언제? 네가 지금 내 인생 다 망치고 있잖아. 갑작스런 아들의 고함에 저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주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애들은 울고불고 있고 집은 온통 난장판에 정말 화가 다 나더라고요. 얘,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밖에서까지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지금 애들도 울고 있잖아. 지금 못 들어하는 거야? 어머님 오셨어요? 말해봐, 어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계속 말을 하지 못하자 중간에서 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냥 별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좀 싸운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부모면 애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지 말아야지. 그게 엄마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맥주 한잔 하다가 얘기 나눈다는 게 언성이 좀 높아졌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좀 조심하거라. 이게 무슨 동네 창패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아가, 너도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꼭 이렇게 이런 날에 싸워야 되겠니? 아유 정말 난 이만 가마. 전 결국 손수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을 그대로 놔두고서 화가 나 그냥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대로 말도 안 하는 건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아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그냥 퇴근하면서 전화해봤어요. 엄만 별일 없으시죠? 지난번엔 그렇게 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뭐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니? 그나저나 무슨 일이라도 진짜 있는 거 아니냐? 뭔데? 무슨 일인데? 그게 뭔데 그래? 엄마한테 얘기라도 해봐. 그 엄마 혹시 돈 좀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뭐? 돈? 아니 갑자기 무슨 돈? 너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냥 급하게 좀 필요해서요.
엄마 돈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전 아들의 전화에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들이 저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는구나 싶더라고요. 전에 며느리가 했던 말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못 받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아들에게 전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죠. 그 후로 며느리는 그때 다툼을 제가 목격해서 그런지 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부부싸움을 봤으니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며 그렇게 살뜰하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저희 집을 며느리가 드나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제 당뇨에 대해 묻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당뇨는 좀 어떠세요? 매번 관리하려고 하니까 어머님도 힘드시겠어요. 많이 좋아지셔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요즘은 지금처럼 좀 유지만 됐으면 좋겠는데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어. 니들한테도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저희는 행복하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내민 걸 보니 그건 영양제였습니다. 이게 뭐니? 이거 당뇨에 정말 좋은 영양제래요. 어머님 드리려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았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거 먹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어머, 그래? 아, 이런 게 있는 거 몰랐네. 아휴, 이렇게 매번 챙겨주니 너무 고맙다, 며느라. 전 며느리가 그렇게 공들여 구해왔다고 하는 걸 받아들곤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먹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선 며느리가 절 그렇게 살뜰하게 챙겼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그 영양제를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턴 뭔가 제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 탓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됐습니다.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당뇨가 괜찮아지긴커녕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결국 전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다리도 전부 다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제 상태가 지금 좀 안 좋나요? 혹시 뭐 지금 다른 거 드시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전이랑 생활이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지는 건 뭐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저 우리 며느리가 영양제 하나 갖다 주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거 먹은 뒤로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러자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의아하다는 듯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영양제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이거예요. 그렇게 전 며느리가 줬던 그 영양제를 의사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영양제를 가만히 보시더니 깜짝 놀라 제게 물으시더군요. 이걸 정말 며느리분이 주셨다고요? 진짜 그러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여기 이 영양제 성분 표시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글루코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왜요? 이 성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거든요. 글루코사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 홍삼이나 마누카 꿀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피해야 하는 건데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머님 미처 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에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통을 자세히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회사를 좀 봤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서요. 식약처 검증을 제대로 받은 곳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영양제 드시다가 어르신들 중에선 크게 문제가 생긴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뭐 혹시 며느리분께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걸 따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부인데요. 그럼 여기 이거 당장 드시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며느리분한테 어디에서 난 건지 정확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셨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 전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만 믿고 매일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제 몸에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전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영양제를 올려놓고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하정아,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 오늘 병원에 갔다 왔다. 네가 준 이게 당뇨 환자한텐 최악이란다. 이 안에 당뇨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던데 너 그런 영양제 지금 나한테 준 거야?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그 말에 옆에 있던 아들이 탁자 위 영양제 집어들더니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야, 너 설마 이거 우리 엄마한테 이걸 갖다 준 거야? 내가 그 회사 물건 아무한테나 갖다 주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 말 안 했어? 안 했냐고. 여보, 그게 있잖아. 이게 뭔 줄 알고 드린 거야? 엄마한테 이런 걸 대체 왜 갖다 줬냐고. 그러면서 아들은 영양제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쳤습니다. 전 그런 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뭐야, 경서가. 잠깐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 회사라니. 무슨 회사를 말하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엄마, 이 여자 실은 다단계 회사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가져다 준 거 다 거기 회사 거예요. 뭐, 다단계? 아니, 다단계라니. 제가 그렇게 옆에서 말려도 계속 다니면서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며 엄마한테 빌린 2천만 원이 그거 다 그 회사 물건 사면서 진빚 갚는데 써버렸어요. 경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 제 인생 지금 풍비박산 났어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제 인생 망했다고요. 전 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이 제게 손을 벌렸던 것도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날이 서 있던 것도 며느리와 자꾸만 다퉜던 것도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었죠. 전 너무 화가 나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정아, 너 이 말이 정말 사실이니? 다단계 회사에서 만든 영양제를 나한테 준 거야? 어디서 어떻게 만든 건지도 모르고 그걸 나한테 준 거냐고. 그제서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전 이게 진짜 당뇨 좋다고 해서 그래서 드린 거예요. 회사에서 혈압이고 당뇨고 다 좋아진다고 해서 어머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사온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 뭐 그거 몰랐다고 치자. 그래도 회사가 다단계였으면 진작에 그만뒀어야지. 우리 아들이 그만두러 그렇게 말했으면 그만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계속 다닌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모아둔 돈에 내 돈까지 그걸 다 갖다 쓴 거 아니니?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애 낳고 나서 직장 알아보다가 고수익 준다는 광고 보고 들어간 건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땐 이미 돈이 묶여 있었고 이것만 잘 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요. 뭐라고? 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지금 네가 원했던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아무리 네가 좋게 봤다고 했어도 가족이 이렇게 말렸다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끝까지 네 고집을 꺾지 않는 거니?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네 욕심만 그렇게 챙기려고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며느린 제 호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린 다단계를 다니며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원래도 다단계 회사에선 그럴듯하게 다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한 영양제를 저한테 줬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잘못 나오면 정말 저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건데 며느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제게 가져다 준 겁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애원하고 있음에도 냉정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됐고, 엄마, 저 도저히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그래도 애들 때문에 버티고 버티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한 걸 애써 무시하고 끝까지 저러는 거 더 이상 저 못 참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정말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도 어쨌든 잘해보려고 그런 거라고. 우리 애들 크면 교육비도 벌어야 하고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돈 좀 벌려고 그런 거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돼?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 회사 제품 꼭 그렇게 써야겠냐고. 당신 정말 우리 가족 아꼈던 거 맞아? 당신 실적 쌓고 잘나고 싶어서 우리 가족 판 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여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잘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야. 그렇게 며느리가 아들에게 빌기 시작하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아들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경석이 너 이 자식.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네가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그랬어야지. 그리고 우리한테도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혼자 고통받고 있었어? 왜 그렇게 힘들게 끙끙 앓으며 살고 있냐고.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됐다. 네 뜻대로 하거라. 헤어지려거든 헤어져. 아버님 어떻게. 아버님이라면 하지도 마라. 넌 이 시애미가 어떤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런 약을 가져다 줘. 당장 저 발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등바등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넌 이 시애미 다리가 얼마나 귀중한 다리인지 모르는 거야? 당장 잘못되면 다리 잘라내 할 수도 있다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가족 귀한 줄 모르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됐어. 부부간의 신뢰가 제일 우선이야 하는데 넌 이미 그 신뢰를 다 깨뜨려버렸는데 더는 할 말이 뭐가 있겠냐. 거기다 내 마누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도 더는 못 본다. 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결국 남편의 호통에 며느린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 역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였죠. 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아들 입장에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하나 남은 자식이 결혼하고서 이런 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혹여나 우리가 슬퍼할까봐 아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게 남편은 그래서 더욱 속상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 남편이 며느리를 내쫓고 나서부턴 아들은 저희 집에서 펑펑 울며 모든 소가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이혼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완강히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아들의 동의 없이 돈을 썼던 내역이 존재하고 유책 사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소송은 며느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집도 아들 명의였고 대출이 많이 있었다 보니 신혼집을 처분하게 됐고 아들은 손주들 데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 빼고서 다들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한 며칠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썩 꺼져. 아직도 난 정신 못 차렸어. 우리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서도 어떻게 사람이란 게 여길 찾아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뜯어말리고 니네 회사까지 찾아갔다면서. 제발 일 그만두라고 우리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면서. 그런데 넌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거기 계속 다녔다면서. 근데 어떻게 염치 없이 여길 찾아와? 어머님 제발요. 됐다. 난 이제 너 며느리로 생각 안 할 테니까 더는 오지 말거라. 결국 전 며느리 애원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아들 내외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며느리로 인해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다시 알아갔던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이 이혼하면서 보니까 아들이 모아둔 돈이란 돈은 며느리가 죄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은 아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걸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살 냈던 며느리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육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속이 터지지만 부디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요즘 저희 남편이 손주들 돌보고 저도 챙기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힘들지만 아들도 오죽하겠어요? 속은 썩어 들어가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괜찮은 척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주 짠해 죽겠네요. 낮은 직장 다니고 틈만 나면 대리운전 나가며 그렇게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아들이 대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이혼하면서 남겨진 빚은 저희가 갚아줬습니다. 그 돈은 바로 저희 딸이 남겨놓은 돈이었어요. 우리 딸이 그 고생을 하며 벌어둔 돈인데 솔직히 어떤 부모가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다 아들이 이혼하면서 빚이 남자 딱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저희 딸도 기꺼이 아들 빚을 갚아주는데 쓰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 아들도 성실하게 마음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저 역시 당뇨 관리 꾸준히 하며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이 집으로 오고 나서부턴 제가 더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못해도 우리 손주들이 성인이 될 때까진 딱 15년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저희 집도 며느리 욕심과 허황된 꿈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욕심은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말았네요. 결국 사람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며느린 여기저기 꼬임에 넘어가 결국 나락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순간 집안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다단계 회사들은 처음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던가 그런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한다고들 하죠. 그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며느리도 분명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 아닐 겁니다. 남편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보탬이 돼보려고 시작했겠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커지는 욕심이 결국 모든 걸 무너지게 한 거였습니다. 가요불급이라는 말이 여기 해야 하는 말인 것 같네요. 너무 과도한 건 부족하느니만 못하다는 말 말입니다. 정도를 알고 그 정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검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싸한 효능이 있다는 말만 믿고 드셨다가 저처럼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뭘 선택하든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해 보신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들은 요즘도 낮에는 직장에 다니며 밤엔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그런 아빠 곁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저와 남편 또한
그런 손주 아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을 내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모든 게 끝은 아닌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믿으며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